어머니는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이 하얀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고시원 방, 작은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78살. 노인의 손에는 낡은 하얀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어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2025년 3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밤 인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를 버렸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평생 저만 지키며 사셨다는 것을 봉투 하나로 알게 된 딸의 이야기입니다. 35년간 매달 입금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신 1200만 원, 그리고 1990년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 엄마의 봉투 속 마지막 비밀 함께 들어보시죠. 2025년 3월 15일 오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애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딸입니다만. 경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시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입구는 비좁았습니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복도 끝 방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경찰이 조용히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접이식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고 창문에는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머니가 사신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관리인이 발견했습니다. 전기세 독촉하러 왔다가 응답이 없어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사 사건은 아니고 자연사로 보입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셨나요? 경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한 지 오래되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고인의 유품입니다. 침대 옆에 있던 물건들이에요. 봉투 안에는 낡은 안경, 헌 지갑,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3장과 버스카드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하얀 봉투는 뭔가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발견 당시 고인께서 이 봉투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꽤 꽉 쥐고 계셔서 떼어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하얀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 문을 여니 헌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색이 바랜 것들이었고 기워 입은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월세 영수증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치 영수증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밀린 적 없이 납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3년을 사셨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3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간소하게 치르겠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신은 이미 영안실로 옮겨졌고요.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은아, 유족. 제 이름 석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어머니의 유족이 된 걸까요? 서명을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데 고시원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유족분이시죠?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관리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참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으시고 월세도 밀린 적 없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셨는데 어디 일하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셨지만 말씀은 거의 안 하셨어요. 관리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가 일을 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사셔야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나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사시던 분이셨죠. 고시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계셨다는 그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에서 홀로 돌아가신 어머니, 마지막까지 봉투를 쥐고 계셨던 어머니,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3층 작은 빈소에 마련된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낯설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그냥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전부였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상주석에 앉아 텅 빈 빈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낯선 남자 한 명이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윤경호라고 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딸 정은아입니다. 윤경호 씨가 영정사진 앞에 저를 올리고 나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과 자주 연락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윤경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저희 복지센터를 가끔 방문하셨습니다.
말씀은 별로 없으셨지만 늘 딸 이야기만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경호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나왔다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결혼도 잘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자랑하셨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던 딸을 왜 자랑하셨을까요? 윤경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는 복지 혜택을 거의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권유했지만 늘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고 윤경호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어머니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어머니는 그런 걱정을 하셨을까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윤경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4시쯤 나가셨다고 고시원 관리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 78살의 노인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저에게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윤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인께서 늘 하얀 봉투를 가슴에 품고 다니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봉투요? 윤경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하게 다루셨어요. 한 번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제 경찰에게 받은 그 하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쥐고 계셨다던 바로 그 봉투 말입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윤경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래 붙들어서 죄송합니다. 고인께서 좋은 분이셨기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호 씨가 빈소를 나간 후 다시 혼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빈소에 앉아 어머니와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건 제가 5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계속 저를 바라보시면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으셨습니다. 그날 낮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이제 할머니랑 살자.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언제 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저는 엄마가 필요했는데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가끔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은하야, 대학 합격 축하한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짧은 편지였지만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자랑스럽다고 하시는지, 왜 5살 때 저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 연락처를 주시며 연락해보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빈소에 앉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픔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떠나셨을까요? 왜 30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보셨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방 속 하얀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윤경호 씨 말처럼 어머니가 늘 품고 다니셨다던 그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두려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저녁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봉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고 다니셨다던 이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먼저 낡은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표지가 색이 바래서 거의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아. 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황스러워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개설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12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1990년 내가 태어난 해네. 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해에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통장을 평생 품고 다니셨을까요? 궁금증이 커졌지만 지금 당장은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오래된 메모지들이었습니다. 한 장을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날짜는 199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다른 메모도 하나 더 펼쳐봤습니다. 은하야,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런 메모를 남기셨을까요? 메모를 더 읽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1990년이라는 날짜, 미안하다는 메모.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저였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 태어난 날. 제가 태어난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통장, 메모,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봉투를 평생 품고 다니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것. 윤경호 씨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 그라면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늘 봉투를 품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봉투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내일 윤경호 씨를 찾아가서 어머니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왜 이 봉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 말입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저를 보고 계실까요? 1990년 6월. 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태어난 달인데 왜 어머니는 그때부터 미안해 하셨을까요? 통장을 만들고 메모를 쓰고 저를 지키겠다고 하셨을까요?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저를 떠나셨는지, 왜 30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까지 이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는지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윤경호 씨에게 전화해야겠습니다. 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들어야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사시던 어머니, 하얀 봉투를 가슴에 품고 계시던 어머니,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으시던 얼굴, 밥을 차려주시던 모습. 하지만 그 기억은 제가 5살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5살 그의 여름, 어머니는 집을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는지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미안하다는 메모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실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윤경호 씨가 일하는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오래된 동네 복지센터였습니다. 3층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경호 씨가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가 권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경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요.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새벽 청소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윤경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오셨어요. 파일을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방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방문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 번 더 오셨고 이듬해 겨울 3번째로 방문하셨습니다. 마지막 방문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윤경호 씨가 기록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첫 방문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윤경호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피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윤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딸분이 자신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 부양도 안 하는 불효자식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굶주리면서도 제 체면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윤경호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도 복지 혜택을 권유했지만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일자리요? 제가 되묻자 윤경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 청소 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피스텔 청소였는데 매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일이었어요. 새벽 4시. 75살의 노인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으셨나요? 제가 물었고 윤경호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결근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업체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일에는 어머니의 근무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년 반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윤경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건강검진 지원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고인께서 처음으로 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경호 씨가 기록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결혼도 잘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하 곁에 있으면 은하만 불행해진다고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제 곁에 있으면 제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했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사시며 새벽 청소 일을 하셨던 어머니가 말입니다. 윤경호 씨가 휴지를 건네주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진정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은 언제였나요? 윤경호 씨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고인께서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아프셨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윤경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침을 많이 하셨고 걸을 때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유했지만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프셨지만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게 짐이 되기 싫어서였을까요? 윤경호 씨가 파일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작성하신 일상 기록입니다. 복지센터에서 드린 건강수첩인데 간단하게 메모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수첩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청소일을 시작하신 달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청소일 시작. 새벽 4시 기상. 은하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 그해 겨울에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 은하 생일. 통장에 5만 원 입금. 은하야 생일 축하해. 이듬해 여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일은 계속해야 해. 은하 학비 모아야지. 은하 학비라니 저는 이미 30이 넘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학비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1년 후 봄의 기록입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 하지만 병원 가면 돈 들어. 참아야지.
작년 가을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많이 아파. 하지만 은하한테는 말하면 안 돼. 은하 걱정할까봐. 그리고 마지막 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 하지만 은하 통장에 마지막으로 입금하고 싶어. 조금만 더 버텨야지. 마지막 기록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은 아프고 힘드셨지만 제 통장에 돈을 넣는 것만 생각하셨습니다. 윤경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센터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하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하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니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못한 건 저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외면했던 건 저였습니다. 윤경호 씨가 물 한 잔을 건네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윤경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넘기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왜 저와 떨어져 사셔야 했는지 아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윤경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은하가 빚쟁이 딸로 살아야 한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빚쟁이 딸.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빚이 있으셨던 걸까요? 어머니에게 무슨 빚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빚이요? 무슨 빚 말씀이신가요? 윤경호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그것만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빚. 어머니가 저를 떠나신 이유가 빚 때문이었다는 것.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윤경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복지센터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990년 6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어머니는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시고 저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빚쟁이 딸로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 댁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을 들고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35년 동안의 기록이 모두 들어있다는 이 통장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통장을 건네자 직원이 확인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설일이 1990년이네요. 오래된 통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고 저는 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명의자가 본인이시네요. 전체 거래 내역을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 통장은 개설 이후 한 번도 인출하신 적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35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쉴 새 없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출력된 용지를 정리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총 15장입니다.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용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빈 창구 옆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개설일 다음 달부터 입금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2만 원 입금. 메모란에는 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입금이 있었습니다. 3만 원 입금, 메모 은하 100일. 제 100일을 기념해서 입금하신 돈이었습니다. 그해 내내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늘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달에는 은하 첫 크리스마스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이듬해,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에 매년 12번씩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입금하셨습니다. 몇 년 후 봄에는 은하 돌잔치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제가 5살부터 9살까지의 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신 그해 여름 한 달만 입금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입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달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겨우 4글자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이 되던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수능, 대학 합격.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니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5번째 장에는 대학생활 4년 동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입금액이 조금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3만 원, 4만 원, 때로는 5만 원까지 입금하셨습니다. 졸업 무렵의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은하 졸업. 자랑스러워. 저는 졸업식에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졸업한 것을 알고 계셨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6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봄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하 결혼. 행복해라. 저는 결혼식에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연락처를 주셨지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듬해 여름 메모 은하 첫째 출산. 그로부터 2년 후 가을 메모 은하 둘째 출산. 제 아이들이 태어난 날도 모두 기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7번째 장부터는 최근 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여전히 매달 입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메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은하, 딸 미안해. 몇 년 후부터는 입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셨거나 일을 줄이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 초에는 입금이 2달 연속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다시 입금이 시작되었고 2년 전 여름부터는 입금액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신 때와 일치했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새벽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3만 원 입금, 메모 은하에게. 아프신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입금하신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아래에는 최종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247만 3,500원. 35년 동안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제 주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3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2만 원, 3만 원씩 모아서 1200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는 좀 더 나은 곳에서 사실 수 있었을 겁니다. 병원도 다니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이 돈만은 지키셨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참으시면서 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외면했는데 말입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거래 내역서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컸고 제 무관심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을 넣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 이름을 메모란에 적으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할머니 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를 떠나셨는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메모들을 하나씩 제대로 읽어봐야 했습니다. 거실 조명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노란색으로 변색된 메모지들을 꺼냈습니다. 크고 작은 메모지가 10장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는 색이 많이 발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15일.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통장 개설일 바로 사흘 후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머니는 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두 번째 메모를 펼쳤습니다. 역시 오래된 종이였고 구겨진 자국이 많았습니다. 은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곁에 있으면 넌 힘들어질 거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제가 어렸을 때 쓰신 메모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떠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세 번째 메모는 좀 더 최근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5년 여름. 은하야, 엄마가 곁에 있으면 너만 불행해.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보다 너를 더 잘 키워주실 거야.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엄마는 멀리서라도 널 지켜볼게. 어머니가 집을 떠나신 그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나신 거였습니다. 네 번째 메모를 펼쳤습니다. 은하야, 고등학생이 됐다는 소식 들었어. 할머니가 사진을 보내주셨어. 교복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 엄마는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 어머니는 할머니를 통해 제 소식을 듣고 계셨습니다. 제 사진도 받아보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늘 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대학에 갔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대학 입학 무렵의 메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하가 결혼한다고 들었어.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괜찮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은하야.
결혼식 때의 메모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제가 행복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7번째 메모에는 손주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가 엄마가 됐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할머니가 아기 사진을 보내주셨어. 내 손주가 이렇게 예쁘다니.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지만 참아야지. 은하야, 좋은 엄마 되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메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주 얼굴을 사진으로만 보셨습니다. 한 번도 직접 안아보지 못하셨습니다. 8번째 메모를 펼쳤습니다. 둘째도 건강하게 태어났다니 다행이야. 은하야,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지? 엄마가 도와주고 싶지만 갈 수가 없구나. 미안해.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도 가슴이 아파. 둘째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버텼습니다. 9번째 메모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은하야,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다니.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 내가 본 적도 없는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엄마는 이제 많이 아파. 하지만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마지막 메모는 가장 최근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은하야, 엄마는 이제 곧 너를 떠날 것 같아.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가 잘 자라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너무 기뻐. 엄마가 내 곁에 없어도 넌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은하야,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의 마지막 선물은 이 통장이야. 받아줘. 메모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저를 용서하라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메모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이 작은 메모지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사랑하신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고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았고 손주를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몰랐고 고시원에서 사실 때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메모를 다시 한 장씩 읽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행복해라. 어머니는 평생 이 세 마디만 반복하셨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잘못하신 게 없으신데 왜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멀리 계셨을까요? 복지사 윤경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은하가 빚쟁이 딸로 살아야 한다. 빚. 어머니에게 무슨 빚이 있었던 걸까요? 메모 중에 1990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메모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메모들은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내일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라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왜 어머니가 저를 떠나셔야 했는지, 무슨 빚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아침을 먹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속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제 기억 속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계란말이를 반찬통에 담아주시며 은하야, 유치원 잘 다녀와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어머니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 없이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위해 돈을 모으시며 사셨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모를 다 읽고 난 다음 날 저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은하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애 장례 잘 치렀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묻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내 아버지 얘기부터 해야 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업을 했었어. 작은 회사였지만 처음엔 잘 됐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던 해봄 회사가 망했어.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야. 빚이 엄청났어. 2억 원이 넘었지. 2억 원. 1990년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었어.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지. 그러다가 내가 태어나고 며칠 후 내 아버지가 도망갔어. 도망갔다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순애한테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순애는 갓난아기 안고 혼자 남겨졌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고 혼자 남겨지셨다니.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채권자들이 순애를 찾아왔어. 남편이 도망갔으니 아내가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 순애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갓난아기 키우며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권자 중 한 명이 끔찍한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이요? 제가 물었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크면 빚을 갚게 하겠다고. 아이를 담보로 잡겠다는 거였어. 저를 담보로 잡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빚쟁이 자식들이 어른이 되면 빚을 떠안게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폭력배들이 협박해서 받아내곤 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런 처지가 될 뻔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니? 갓난아기를 안고 울면서 내게 왔어. 어머니, 은하만은 지켜야 해요. 은하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애가 채권자를 찾아갔어. 그날이 1990년 6월 15일이었지. 1990년 6월 15일. 메모와 통장에서 계속 나왔던 그 날짜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순애는 채권자들에게 제안했어. 제가 평생 갚을 테니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권자들이 조건을 내걸었어.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으라고. 총 1억 2천만 원이었어. 1억 2천만 원. 30살 젊은 여자가 혼자서 갚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애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계약서까지 썼지. 만약 한 달이라도 밀리면 딸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조건으로.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계약을 하셨다니.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순애의 인생이 바뀌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청소, 식당, 공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매달 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니.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를 키우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맡아 키우기로 했지. 순애는 일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애는 내가 5살 때까지는 그래도 함께 살려고 노력했어. 밤에 일하고 낮에 너를 돌보고 거의 잠도 못 자면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어. 건강도 나빠지고 빚도 자꾸 밀렸지. 그러다가 채권자들이 다시 찾아왔어. 빚을 제대로 못 갚으면 딸한테 받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멀리서 일만 하기로. 내 곁에 있으면 자꾸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채권자들이 너를 찾을까봐 떨어져 있기로 한 거야.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나신 거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떠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애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무슨 일이든 했지.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았어. 2010년에 다 갚으셨나요? 제가 물었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2010년 여름에 마지막 돈을 갚았어. 20년 만에.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다 갚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 내가 물었어. 이제 은하한테 가지 그러니라고.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순애가 말하더구나. 은하는 이제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나타나면 은하만 부담스러울 거예요라고. 어머니는 제게 짐이 되기 싫어하셨던 겁니다. 20년 동안 빚을 갚으시느라 고생하셨으면서도 제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순애는 계속 일했어. 빚은 다 갚았지만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았지. 은하가 힘들 때 쓰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너만 생각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은하야, 내 엄마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 봉투 속 메모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행복해라. 어머니의 모든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애가 마지막으로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은하가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하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순애가 내게 맡긴 거야. 내게 줄 수 없을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있으라고.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빚계약서였습니다. 1990년 6월 15일 작성. 채무자 박순애. 채무 금액 1억 2천만 원. 그리고 맨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완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완납. 어머니는 약속한 20년을 채우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빚계약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어머니의 20년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짐이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30살의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1억 2천만 원의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어떻게 그 돈을 만드셨을까요? 할머니 말씀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을 겁니다. 1990년 여름 어머니는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피스텔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잠은 언제 주무셨을까요? 밥은 제대로 드셨을까요? 아프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5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사셨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댁에 저를 맡기고 일하러 가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셔서 저를 안고 주무셨습니다. 거의 잠도 못 주무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빚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다시 찾아왔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저를 완전히 할머니 댁에 맡기고 당신은 일만 하시기로. 그래서 1995년 여름 저를 떠나신 겁니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시면서 계속 저를 바라보시던 모습, 무언가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시던 그 표정,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5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시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며 일만 하셨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해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셨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갚는 것. 그것만 지키면 저는 안전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빚을 밀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 성적이 좋다는 소식,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소식,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식, 모든 소식을 들으시며 혼자 기뻐하셨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할머니가 제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교복 입은 제 모습을 보시며 어머니는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가 이렇게 컸네.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며 사진을 가슴에 안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께 전화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은하가 대학에 붙었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목소리가 떨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대학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사진으로만 제 모습을 보셨습니다. 왜 오지 않으셨을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저에게 올 수 없으셨던 겁니다. 2010년 6월 드디어 마지막 빚을 갚으셨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50살이 되신 어머니는 드디어 자유로워지셨습니다. 할머니께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 갚았어요. 이제 은하는 안전해요. 울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은하한테 가지 그러니.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하는 이제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나타나면 은하만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빚은 다 갚으셨지만 여전히 멀리서만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모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하가 힘들 때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청소, 설거지, 무슨 일이든 하셨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할머니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주 사진을 받아보고 우셨다고 합니다. 내 손주가 이렇게 예쁘다니.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지만 참아야지.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으로만 손주들을 보셨습니다. 한 번도 직접 안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여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일은 더 힘들어지셨을 겁니다. 60이 넘어서도 새벽 청소를 하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딸이 저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혼자 버티셨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도 어머니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에 있을 때도 어머니는 청소를 하셨습니다. 위험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으셨습니다. 제 통장에 돈을 넣어야 하니까요. 75살이 되셨을 때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걸을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계속하셔야 했으니까요. 78살 마지막 해 어머니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건강수첩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 하지만 은하 통장에 마지막으로 입금하고 싶어. 조금만 더 버텨야지. 그리고 마지막 달까지 일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도 제 통장에 3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입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35년을 사셨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저만 생각하시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모른 척 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에도 손주 출산 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우셨을 겁니다. 3평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사시며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아프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를 보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으니까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셨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하얀 봉투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사랑의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그 작은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왜 돌아오지 않으셨는지, 왜 마지막까지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는지,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평생을 저만 생각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가셨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작은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애, 1947년생, 2025년 별세, 그리고 제가 추가로 새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평생 딸을 사랑한 어머니.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그 봉투였습니다. 2달 동안 저는 이 봉투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35년간의 사랑이 담긴 통장, 1247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 받았어요. 35년 동안 모으신 돈이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원망하며 살았죠.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평생 저만 생각하며 사셨다는 걸. 다음으로 메모지들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작은 메모지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펼쳐서 다시 읽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은하야.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시던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겁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셨다고 했죠.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제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빚을 갚으시고 또 15년 동안 저를 위해 돈을 모으셨죠. 35년을 오직 저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한 번도 효도하지 못했어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결혼식에도 손주들 얼굴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울다가 진정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방에서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깨끗한 하얀 봉투였습니다. 통장과 메모들, 그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새 봉투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고 다니신 이 봉투, 이제 제가 품고 다니겠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어머니 산소를 돌보겠습니다. 매달 꽃도 갖다 드리고
잔디도 관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어머니를 위해 쓰겠습니다. 묘비 앞에 준비해온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일어서서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이들한테 할머니 이야기 해주려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주신 옛날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젊으셨을 때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놓겠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얼굴을 볼 수 있게요.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곁에 있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묘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제 엄마여서 감사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제 이 봉투는 제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묘지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어머니의 산소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차로 걸어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니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와. 아이들이랑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봉투. 이제 제가 평생 간직할 봉투.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뵙고 왔어. 할머니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응, 너희 친할머니. 오늘부터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꺼내서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품고 다니셨던 것처럼 저도 늘 가지고 다닐 겁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실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얀 봉투 속 마지막 비밀. 그것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평생을 딸만 생각하며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게 된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